사실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일찍 진로를 선택하면서 이제 했던 고민들과 생각들을 가볍게 공유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위주로 아마 조금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학부 같은 경우에는 가천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인턴과 신장내분비내과 레지던트를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이제 곧바로 대전대학교 대전병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레지던트를 시작을 하면서 보통 대학원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석사를 수료를 했고 지금 박사과정 재학 중에 있습니다. 25살이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25살의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한의대 선택 이후에 처음으로 진로에 대한 선택이 사실 병원을 할까 말까 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6년, 7년 전을 이제 되돌려보니 병원에 정말 수련에 일에 관심이 없던 친구들도 동기들도 지금 이 시기가 되면 나 병원 가야 되나? 가는 게 좋을 건가? 하고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물어보게 되죠. 저도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그때 대답이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중에는 이제 병원에 나온 사람도 있고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병원 나온 동기들 봐도 별거 없던데 굳이 왜 하냐? 이런 대답도 있었고 또 병원 수련 나는 안 해봤는데 또 그때가 아니면 하기 힘드니까 해보는 게 어때? 이런 말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병원에 계신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나 2번 다시는 안 한다.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그냥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이 다 다른 대답을 해요. 그래서 가치관의 차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 수련이 좋냐 안 좋냐를 이제 따지기 전에 일단 내 가치관과 꿈에 대해서 한 번쯤 질문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나는 어떤 한의사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한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진로인 임상 진료를 하는 한의사가 되고 싶다면은 내가 진료하는 스타일이 어떤 진료 스타일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에 병원 수련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를 위주로 병원 수련을 할 건지 말 건지 좀 선택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개인적인 그때 저희 고민들은 5년 전에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 수련을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의사는 의료인으로서의 자질을 좀 충분히 갖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좀 1차 진료를 저희가 보통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제대로 어떤 배제 진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의학적인 지식을 내가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타 직종들, 간호사든 의사든 다른 의료인들과 한 환자에 대해서 같은 의학적인 고민을 내가 공유를 할 수 있는 지식 수준이 되는지, 그래서 이런 지식 수준을 저는 갖추고 싶어서 병원을 선택했었던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의원에 이제 부원장으로 취직을 하게 된다면은 보통 대표 원장님 아래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대표 원장님의 어떤 진료 스타일이라든지 공부해왔던 어떤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또 대부분 이제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게 되는 질환군 특화된 한의원이 아니라면 그런 환자분들을 보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나는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이제 환자들을 보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경험을 그때 쌓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제가 부끄럽게도 본과 4학년 때까지도 좀 뭔가 한방 치료가 좋은 건가, 치료가 되는 건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심이 있었어서 그거에 대한 해소를 이번에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해서 병원 수련을 선택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병원 수련을 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면은 이제 그 이유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병원을 선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병원 수련은 보통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인턴 1년을 하고 레지던트 3년을 하는 굉장히 긴 4년이라는 시간이에요. 20대에서 4년이 정말 소중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 4년이라는 시간을 로컬 한의원에서 일을 한다면은 정말 내가 나중에 개원을 생각을 한다면 개원 준비를 위한 어떤 토대가 될 수도 있고, 또 금전적인 어떤 자금 마련도 가능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 비용들을 고려했을 때도 내가 가고 싶은 병원이 있는지 그것을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 선정을 해볼 때 한번 고려해볼 만한 점들은 먼저 뭐 대학병원인지 또는 사설병원인지 고민을 당연히 해보시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 내가 경험해보고 싶은 또는 들어가고 싶은 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 분위기와 효율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좀 양방진료를 옆에서 이게 양방진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보고 싶다면은 의대병원이나 뭐 아니면 협진이 가능한 병원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면서 그 지원하고 싶은 병원을 선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 병원을 선정을 하고 나면은 다음에는 뭐 준비 단계죠. 그래서 준비 같은 경우에는 각 병원별로 뭐 보는 비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국시 성적이 큰 비율을 차지를 하는데, 그래서 국시, 뭐 학교 성적, 면접 이런 것들 비율을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뭐 국시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지금 공부를 이제 슬슬 시작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이제 학교 성적은 만약에 후기병원을 이제 지원을 고려를 하신다면 당연히 본과 4학년 2학기까지도 조금 학점은 고려를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류랑 면접에서는 저는 사실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이제 뽑을 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친구는 도망가지 않을 친구여야 해요. 그래서 힘든 생활을 잘 견딜 수 있는, 얘는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친구여야 이제 제가 만약에 병원장의 입장이라면 이 친구를 좀 더 선호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서류랑 면접 준비를 할 때도 성실성이 가장 이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좀 더 부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말해 보면은 나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고 이제 병원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낼 사람이다. 그리고 이 병원은 이런 장점을 갖춘 병원으로 알고 있고 내가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가서 좀 더 발전해서 귀하의 이 병원에 도움이 되고 싶다. 뭐 이런 태도로 그때 당시에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저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인턴, 그리고 1년 뒤에 신장내분비내과 레지던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수련 과정 자체는 사실 병원별로 좀 차이가 큰데, 제가 수련을 받은 병원 기준으로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인턴은 여러 과를 돌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인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 6시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입원 환자 중심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입원 환자들 뭐 셀프 라운딩, 뭐 지표 작성, 그리고 여러 가지 액팅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뭐 틈틈이 이제 과마다 질환 논문 발표들이 있어서 그런 해당 내용을 좀 준비하는 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기에 따라서 뭐 인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픽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직이 굉장히 자주 있어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레지던트 같은 경우에는 과마다 좀 차이가 크긴 한데요. 1년차 때는 보통은 이제 병동에서 주치의를 하면서 입원 환자를 전담을 하게 되고요. 이제 레지던트 기간 내내 본과 4학년 학생 실습이라든지 과 스터디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년차, 3년차 때는 보통 외래 담당을 하게 되고, 과에 따라서는 임상 연구 담당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임상 연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학원 과정을 또 하게 된다면 이때 학위 논문 작성이 있고, 그리고 전문의 시험 자격을 자격을 이제 갖추기 위해서는 각 분과 학회에 논문 작성해야 되는 기준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논문을 작성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역할이 크게 진료, 연구, 교육 이렇게 세 가지인데 과마다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세 가지를 다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받은 질문 중에서 제가 어떤 이유로 과를 선택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과를 사실 선택한 이유는 제가 그러니까 병원 수련을 선택을 한 이유랑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간 이 과에서 수련을 받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의료인으로서의 의학적인 어떤 기본 바탕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다양하고 충분한 경험을 이 과에 가면은 내가 가질 수 있는지를 고려를 해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병원마다 좀 인기과, 비인기과 이런 게 있기 마련인데 지나보니 사실 정말 모든 과는 다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과를 고민했었을 때 교수님께서 이제 많은 환자, 그리고 어떤 환자, 그리고 가르침을 주고 챙겨주는 분위기에 교수님과 의료 분위기인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고려를 해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사실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지나서 생각해보니 이 세 가지 요소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 좀 진로를 선택을 할 때에도 뭐 병원이나 이런 걸 선택을 할 때에도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련 과정을 제가 4년 동안 했고 질문 중에서 이제 병원 수련이 힘든가요? 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편한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 첫 번째 사진이 이제 인턴 끝나고 수료식 이제 1년차 들어가기 전에 찍었던 사진인데 굉장히 사회적인 미소가 굳어있는 표정이죠. 이제 그러고 이제 저기 아래 레지던트 끝났을 때 수료식 사진을 보면은 저는 병원 동기들의 저런 밝은 모습을 4년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들 저렇게 밝은 표정으로 저렇게 점프샷까지 이제 해가면서 저렇게 좀 힘들었다는 거겠죠.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하루 일과가 되게 빡빡하기도 하고 일이 끝나면 또 일이 쌓여있다 보니까 꼭 게임에서 무슨 미션 깨기처럼 하루를 보내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했는데 또 그 속에서 내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또 버티게 되고 또 사람이 잘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다 지나고 나면 좋은 추억이었다 하고 이제 동기들이랑 뭐 어쨌든 동거동락하고 저희 미국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면서 만족스러운 병원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주셨던 질문 중에서 이제 수련과 대학원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나요라는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병원 수련을 이제 결정을 한 거에 개인적인 네 가지 이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한 것 같아서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병원 수련을 받으면서 이제 이게 장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 몇 가지를 소개를 해보자면 이제 먼저 좀 다양한 케이스를 보다 보니까 좀 배제 진단을 하는 프로토콜이 체득되고 좀 조심성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말 있었던 예시들이고요. 소화불량이나 뭐 구역질 뭐 이런 걸로 주소증을 해서 오신 분들인데 알고 이제 검사를 해보니 고추장 담낭염이기도 했고 암이기도 했고 장폐식이 있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복통 환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천공되기 직전에 기질경 환자들도 있었고 뭐 충수염 환자들도 있었고 이런 케이스들을 보다 보니까 뭔가 무조건 한방 치료를 해야지 이것보다는 배제 진단을 좀 더 하는 것이 체득이 되고 좀 위험한 상황들을 추려내는 어떤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느낀 점은 좀 더 근거 중심의 진료 알고리즘과 이제 태도를 체득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조금 설명이 두루뭉실할 것 같아가지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제가 5월달에 이제 진료를 본 28세 여성 환자분이신데 이분이 빈뇨랑 이제 잦은 횟수의 야간뇨 때문에 로컬 비뇨기과를 가봤더니 거기에서 과민성 방광 진단을 받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희 병원에 이제 내원을 하셔가지고 과민성 방광을 평가하는 척도인 이제 OABSS 저 설문지를 이제 일단 평가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치료 전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치료 가이드라인을 사실 구글에서 찾아보면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보면 미국 비뇨기과 학회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쉽게 다운을 받아볼 수 있는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처음에 뭐 요로 감염 이런 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생활 습관 지침들, 이제 이상 소변이 없다면 생활 습관의 지침들이 필요하다. 그 배뇨 시간을 좀 더 길게 설정을 하고, 뭐 음수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 뭐 음주, 카페인 섭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제한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약물 치료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그 방광에 이제 보툴리늄 주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청골 신경 조절, 말초 경골 신경 자극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배뇨를 이제 담당하는 신경이 청골 S2부터 이제 4까지 이렇게 나오는 청골 신경이기 때문에 이런 청골 신경 조절이나 말초 경골 신경 자극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그 아이디어에 이제 착안을 해서 저희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팔뇨혈이 해당이 되겠죠. 팔뇨혈이라든지 삼음교 조회 이런 부분들에 전기침 치료가 이루어진다면은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이 환자분 처음 오셨었을 때 요로 감염을 좀 배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를 했었었고, 소변 검사가 보다시피 정상이었기 때문에 배뇨 일지를 좀 제공을 해서 좀 배뇨 시간을 늘리는 어떤 행동요법을 좀 더 할 수 있게 그때 티칭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팔뇨혈이나 뭐 삼음교 조회 이런 쪽에 대해서 전기침 치료도 그때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이제 치료를 하면서 환자한테 내가 왜 이런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련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이루어지는 게 좀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다양한 환자와 질환군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방에서 청구하는 이제 다빈도 상병명을 보시면 1에서 12 중에서 여기 소화불량 8위에 있는 것 빼고는 전부 다 근골격계 질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자마자 로컬 한의원에 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다빈도 질환 위주로 보게 될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련을 받게 되면은 과별로 어떻게 좀 나뉘어져 있는 질환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환군들 환자 중심으로 좀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고, 로컬에서는 물론 가능하지만 그래도 쉽게 오는 기회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장점은 이제 의사나 간호사 등 다른 타직종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좀 의학적인 이해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들을 뭐 검사 치료를 의대병원에 의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의대병원 내에 찾아가서 이제 그 환자 진료하는 것을 뭐 참관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는 또 전과를 보내면서 이렇게 전과 노트 같은 것도 써보고, 그러면서 또 혼도 많이 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국이라는 새로운 네트워크에 속하게 된다는 건데, 사실 한의학이 되게 치료 관점이나 뭐 치료 공부 내용들 이런 것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나랑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공부를 해온 선배들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료를 하면서 나 궁금한데 물어볼 사람이 없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의국이라는 어떤 네트워크에 속하게 되면 그런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선후배가 있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담으로 제가 강연을 준비하면서 요즘 챗GPT 많이 하잖아요. 거기다 그거 물어봤어요. 한의학과 학생들이 졸업 후에 병원 수련을 받아야 하는지. 그런데 보다시피 되게 자세하게 거의 제가 이제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다 얘기를 하길래 여러분도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좀 더 고민이 많아지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 챗GPT 한번 이용해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이제 주신 추가 질문으로는 먼저 이제 대학병원 임상 교수가 다른 한의사 진료랑 비교해서 이제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로컬에 있으면은 뭐 경영이나 뭐 조직 운영 뭐 이런 것들 신경 쓸 부분들이 굉장히 동기들을 보니까 많더라고요. 근데 좀 비교적 이제 대학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은 좀 더 치료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병원 수련의 장점에서처럼 좀 수련 때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좀 다양한 환자들, 다양한 질환군들을 좀 내가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혈액 검사나 뭐 영상 검사 이런 것들 다 좀 여러 가지 검사가 가능해서 좀 더 안전한 진료가 가능하다. 근데 뭐 요거는 사실 한의원에서도 충분히 많이 갖추고 있는 부분이니 그리고 그 외에 치료 외에 학생 교육이나 임상 연구들을 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병원 지원이나 과지원에서 이제 또 여자이기 때문에 또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병원 차별이 있나요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 좀 제가 좀 성격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거의 좀 잘 잊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좀 다수라든지 아니면 뭐 익숙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편한 거니까요. 그래서 좀 거기 사회에서 어떤 악의를 떠서 나한테 그렇게 대하기보다는 뭐 그럴 상황이 그냥 된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뭐 좌절을 느끼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하지 뭐 좀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임상 교수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고 물어봤는데 저도 아직 4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감히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뭐 사명감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진료뿐만 아니라 뭐 연구나 아니면 각종 회의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실함도 이제 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정도가 이제 필요한 덕목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나마 올해 2월달에 병원 수련을 끝내고 이제 지금 본과 4학년 후배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사실 제가 병원 그때 7년 전에 병원 지원을 하고 뭐 이제 같이 병원에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병원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친구들도 있고 병원 지원을 아예 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이제 친구들이 있었는데 병원을 지원을 했다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그때는 이제 좀 좌절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어떤 길에 있든 간에 내가 노력을 해야지 얻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가더라도 내가 찾아서 공부를 하는 거지 누가 공부를 시켜주지도 않고 뭐 부원장으로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진짜 그 누구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진료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길이 있든 간에 내가 항상 노력을 하려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